바이든 정부, 트럼프 대통령 다 약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금리 인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생산량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2분기가 N자에서 좀 저점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3분기 정도에 다시 반등을 좀 시작할 수 있는, 미국의 사실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달러 가치가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작년 연말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배경은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금을 빌려와서 뭔가 이렇게 소비를 하는 활동들을 해야 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끌어와서 투자 활동들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금리가 높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크면은 사실 경제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비도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커졌던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SBS 보도국 경제부 권혜리 기자입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승진 글로벌 ETF 팀장입니다. 경기가 둔화될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겠지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들에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출을 썼고 대출을 쓰는 부분들이 좀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소득이 이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통화정책은 어쨌든 정점을 찍었다라는 인식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꺾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주가는 사실 좋을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말 랠리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은 나왔고, 지금 당장의 흐름들 상반기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는 금리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가상 가격들을 높이는 또 이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은 좋아지는 효과들이 나오는 거고요. 주가는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연초에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중앙은행이 생각했던, 연말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떨어지기 시작한 현상들이 좀 나올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생각보다 더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시그널들이 누적되기 시작할 거고, 채권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그림들이 상반기 중에 좀 나타날 수 있고, 이게 순차적으로 다시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현실화되는 부분들은 2분기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상반기 초반에 연초에 뭔가 기대치들을 반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 뒷단에서는 거꾸로 갈 수 있는,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는 거구나, 약간 이런 판단들이 들어가면서 다시 이 판매되는 개수에 대한 그 판단들이 낮춰지는 과정들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 직전에는 다시 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로는 N자를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가 N자에서 좀 저점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유동성 환경이 좀 좋아지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3분기 정도에 다시 반등을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좀 미치는 관계는 없을까요? 바이든 정부, 미국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성향은 재정 지출을 굉장히 늘리면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이런 스탠스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들은 통화 정책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주식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할 때 현재 가치로 미래 실적을 이제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약간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이런 흐름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산업재라던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들이 오히려
조금 주도적으로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서 이제 공화당 쪽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기업 실적 전반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약간은 좀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론조사 측면에서도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에 대한 평가 자체가 바이든보다는 훨씬 좀 높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 우위를 보이는 과정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기업들의 규제 완화 그리고 또 세금 이슈들이 풀어주는 부분으로 좀 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시장 부양 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두 가지 정책의 방향성 다 약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는 지출을 많이 하는 정책이고 이쪽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사실 미국의 신용이 좀 약화되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좀 있는 거고, 두 가지 정책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사실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장 관점에서는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는 그림들로 좀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사실 금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도 사실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도 어느 정도 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중동에서의 미국의 역할 추락과 유가는 괜찮을까요? 사실 뭐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팬데믹 이후에 살펴보면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중동 쪽에서, 그리고 또 러시아가 원유의 가격에 그리고 또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미국 정부의 행동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많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들이 좀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이유는 사실 팬데믹 과정에서 나타났던 물가 상승에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물가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물가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정책 기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도 마찬가지로 비판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가 이후에 물가가 이제 급등한,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터져 나왔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변이가 발생하면서 커졌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미국의 정책 당국 자체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회로 삼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국가들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뭐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지 재정 수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싸게 팔아야 당연히 이제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감산도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둘의 의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에 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충당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2016년에 비전 2030 이런 이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원유 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들을 다 끌어올리겠다, 이런 재정 투입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보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네옴시티라는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뭐 친환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경제를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서울의 한 4배 정도 면적을 가진 프로젝트인데,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만 1조 달러가 소요될 거라는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유가가 한 80달러대는 유지되어야지 재정 수입을 좀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사우디가 그전에는 미국이랑 좀 친한 좀 대표적인 중동 국가하면서 좀 중재하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이제 감산에 대한 카드들을 집어넣지 않고 계속적으로 꺼내놓으면서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랑 같이 또 엮이면서
실질적으로 좀 해결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이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집권을 시작하면서부터 원유는 과거의 에너지고 친환경으로 진짜 가야 된다. 굉장히 친환경에 대한 의지가 굳었는데 사실 지난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 초기만 해도 어떤 기존의 그런 석유 회사들, 기름 회사들이 원유를 시추를 막 해봤자 돈만 투자하고 점점 우리 시장은 쪼그라들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강했는데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게 있고 이대로 물가가 오르는 거를 내버려 둬가지고는 국내 사정, 국외 사정 다 관리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야금야금 원유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도 지난해가 역대 최대.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서 환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부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정도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좀 이렇게 감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최근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아시겠지만은 반이스라엘 진영들 결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무장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하마스가 있었고 사실 또 헤즈볼라가 이제 초반에 나왔었고 지금 최근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후티 반군 같은 경우 지금 홍해 해로를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쪽에 전쟁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억제하려는 모습들이 좀 오히려 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공격을 감행하는 이런 스탠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가 가로막히는 부분들이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서 또 시간도 길어지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공급망들의 노이즈들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빠르게 대응에 나선 거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역시 가장 크게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환경의 변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로 하면서 이제 시장 금리까지 장기적으로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시장의 돈의 흐름에 미칠 변화. 이거를 제일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나타날 미중 갈등 그리고 러우 전쟁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 공급망이 계속 분리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그런 자유무역 하던 그 자유무역의 모습은 점점 더 좀 축소가 되는 그런 환경이 올해 역시 좀 지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하나 중점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AI 붐이죠. 미중 무역 갈등의 한가운데에도 기술 패권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이 자기들만큼 앞으로 세상의 방향을 결정할 첨단 기술을 갖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에 있는 거고요. 현재 그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핵심에 있는 것은 AI 기술,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패권을 중국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중 무역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고 AI 붐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올해 돈의 흐름, 올해 세계 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세 가지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 재테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작정하고 누르기 시작하면서는 역시 안 되는구나. 결국 달러가 무기화될수록 달러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달러의 역설이 보이고 있고요. 미국이 이 달러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뭔가 금도 우리가 챙겨놔야겠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